네, 중세국어 같이 공부할게요. 오늘 공부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어요. 중세국어는 시대사 구분을 한번 해보면요. 고려 건국에서부터 임진왜란까지예요. 그런데 이때 짜자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5세기에 우리 위대하신 세종대왕님께서 뭘 만들게 되죠? 한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 반포 이전을 전기 중세국어라고 하고요. 한글 반포 이후를 후기 중세국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한글 창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후기 중세국어를 같이 보실게요. 일단 음문부터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세국어의 음문. 음문은 자음과 모음이 일단 있겠죠. 일단 자음부터 보면요. 이 자음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상형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을 본뜬 거예요. 그래서 아음, 여기 아설순치요 이렇게 써있죠. 아음은 어금니아, 설은 혀설, 순은 입술순, 치는 치아할 때 그 치, 그 다음에 후음은 목구멍 할 때 후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본자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기본자를 먼저 만드는데 자, 기억부터 볼게요. 이게 혀예요. 혀가 이 혀 뿌리가 기억은 혀 모양을 본떴어요.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소리가 혀가 목구멍을 막는 이 혀의 모양이 기억과 닮았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또 이것도 혀인데요.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이 혀뿌리가 어디를 윗 잇몸에 닿는 소리예요. 혀뿌리가 윗 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니은이 되겠습니다. 미음은요, 그냥 입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시옷은 이 모양, 그 다음에 이응은 목구멍 모양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본자인 그느, 무, 스, 으 이거를 상형의 원리, 자, 혀랑 입이랑 치아랑 그 다음에 목구멍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를 5자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서 가획자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획자라고 써있죠. 이 가획자는 획을 하나 더 더해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기본자 기억에다가 어떻게 획을 하나 딱 더 그으면 크 이렇게 되겠죠. 또 여기 니은자 기본자에다가 획을 하나 더 그으면 드, 디귿, 하나 더 그으면 트. 미음에다가 획을 그으면 어떻게 돼요? 부. 또 이 미음에다가 획을 옆으로 그으면 어떻게 돼요? 푸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시옷에다가도 획을 그으면 즈. 하나를 더 그으면 어떻게 되겠죠? 즈에다가 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목구멍 이응에다가 하나 더 그으면 여린 히읗. 이 상태에서 하나 더 그으면 히읗. 이렇게 가획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자는 상형 원리에 대해서 만들었고 가획자는 기본자에다가 획을 하나 더 그어서 만들었다면 이체자는 무엇이냐? 이 이체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획의 원리에서 벗어난 이체자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처음 보는 이응인데 이렇게 꼭지가 달린 인이응,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반치음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그 15세기 당시에 창제 당시에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하여 28자를 맹간원이 이랬죠. 28자를 만들게 되고요. 여기에는 자음 17자, 그 다음에 모음 11자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다 보시면 우리가 지금 다 쓰는 거, 이
꼭 달린 이응이라든지 여린 히읗이라든지 반치음 빼고는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14자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거 다 세어보면 자음 17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어떻게 글자를 만들었냐? 제자 규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 글씨 쓸 때 뭐 감 이렇게 쓰죠. 이 감은, 이 기역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초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아는 중성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미음은 종성 이렇게. 자, 초성에는 우리가 뭘 쓰죠? 기역이라는 자음을 쓰죠. 중성에는 모음을 써요. 이렇게 해놓고 세종대왕께서 이 글자를 쓸 때 종성을 따로 만들지 않으시고 이 종성은 너무 따로 만들면 자음에다가 모음에다가 또 다른 걸까지 만들면 복잡해지겠죠? 종성을 부용, 다시 쓴다, 다시 부에다가 사용하자 할 때 용자예요. 다시 쓴다, 무엇을? 초성을 다시 쓴다.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해서 결국은 뭐예요? 초성을 다시 쓴다고 하니까 결국은 자음을 쓴다는 거예요. 자, 이게 글자의 제자 규정입니다. 일단은 자음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이 자음은 상형의 원리 기본자, 획을 하나 더 그어서 가획자, 그 다음 상형의 원리나 뭐 이런 그런 가획의 원리에서 벗어난 이체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자음 중에서 조금 생소한 자음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실게요. 먼저 순경음 비읍입니다. 이 순경음 비읍은 15세기에 중반에 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은요, 이 순경음 비읍은 비읍 밑에다가 어떻게 해요? 비읍이라는 순음한 이응을 뭐 했었다? 이어쓰기 했다. 이어쓰기 했다. 순음 밑에 이응을 이어쓰면은 뭐가 돼요? 얘는 순경음 비읍이 됩니다. 자, 그래서 15세기 막 쓰이다가 또 15세기 중반부터는 얘가 어떻게 돼요? 소실이 되게 되고요. 얘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음가가 오나 우로 남게 돼요. 그래서 얘를 한번 보실게요. 옛날에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없어짐으로써 음가가 원래 아 하나만 있었는데 여기 오가 남아있네요. 오와. 그래서 와가 됐고요. 여기는 어밖에 없었는데 이 순경음 비읍이 소실됨으로 인해서 뭐가 남았어요? 우가 남게 되겠고요. 얘도 서울하는 것처럼 우가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대국어, 우리 현대문법을 좀 하고 오면 편한데요. 현대국어에서 비읍불규칙 한번 기억이 날까요? 예를 들어서 곱다 한번 볼게요. 기본형은 곱다예요. 얘가 활용을 하게 되면은 곱다, 곱고 할 때까지는 곱이 그대로 왔어요. 근데 아라는 어미를 만나면 얘가 어떻게 돼요? 고바가 아니라 고와가 되는 거죠. 고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나타났을 때 갑자기 이 고바가 아니라 고와가 되었을까? 그래서 연구를 하고 15세기로 올라가 보니까 15세기에도 곱다였어요. 15세기랑 곱다랑 똑같았는데 15세기에도 곱고였어요. 그랬는데 15세기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아가 오면은 이 앞에 곱이 아니라 고 밑에 곱다 밑에 비읍에다가 순음 밑에 이응을 이어쓰기 한 형태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15세기는 연철할까요? 이어적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넘어갔냐? 이렇게 순경음 비읍이 뒤로 넘어가게 되고 얘가 사라지게 되면서 음가가 오가 남아서 고와 현대에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의 비읍 불규칙은 15세기의 순경음 비읍의 소실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순경음 비읍이었어요. 그 다음 뭐냐면은 반치음이에요. 이 반치음은 이 발음은 일단 순경음 비읍 발음은요 이런 발음
비읍의 약간 울림음. 이 반치음은요, 이런 발음이에요. 즈 이렇게 하는 울리는 소리예요. 반치음은 얘도 나중에 소실이 되는데 16세기 중반에 시옷으로 바뀌거나 아예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짖다, 이제 지저 이렇게 되죠. 지저 이렇게. 이 반치음이 있다가 얘가 사라져 버리면서 그냥 음가가 없어져서 그냥 지어가 돼 버렸어요. 여기 아우도 마찬가지죠. 아우도 얘가 사라지면서 음가가 없이 이음으로 갔고요. 처음도 마찬가지로 얘가 사라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음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또 현대국어의 시옷 불규칙 활용과 관계가 있는데요. 현대국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현대국어도 똑같이 그냥 짖다로 해볼게요. 짖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짖고 이렇게 되는데 은이 이렇게 나오니까 뭐예요? 집을 지은이 하면서 시옷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 버렸네요. 왜 이렇게 사라졌을까 그랬더니 또 15세기에 짖다도 짖다였어요. 짖고도 짖고였어요. 그런데 은이 또는 뭐 지어 이렇게 할 때 어가 나오면 이 어간에 짖다였던 시옷이 반치음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이게 이어적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이 반치음이 사라지게 돼서 현대 국어에 와서 지어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현대 국어의 시옷 불규칙은 15세기에 있었던 또는 16세기에 사라졌던 반치음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순경음 비읍 봤고요. 반치음도 봤어요. 이번에는 옛니응을 보실게요. 옛니응의 소리는 음가는 일단 응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강 할 때 이 강의 소리가 나는 거와 같이 똑같은 소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현대는 종성에 쓰이는 이응과 초성에 쓰인 이응이 형태가 같고 초성에 쓰이면 음가가 없고요. 종성에 쓰였을 때만 소리가 나는데 이 옛니응은 어디에도 썼다? 초성에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초성에는 쓰이지 않고 종성에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발음을 했을지 초성의 이응을 어떻게 발음해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올 이렇게 써있죠. 원래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 얘는 옛니응이에요. 음가가 있는 이응이 초성에 나타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초성의 옛니응이 사라지고 초성에는 더 이상 이런 옛니응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옛니응도 16세기 말, 16세기 정도에 어떻게 돼요? 소실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린이읒 한번 보실게요. 이 여린이읒 발음기 보면은 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몰라요. 그냥 추측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히읗 소리보다 어떤 소리? 좀 더 여린 소리이지 않았을까? 여린 소리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여린 히읗은 히읗 소리보다 좀 더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이것도 언제 소실됐다? 15세기에 소실이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 순경음 피읍, 그 다음 반치음, 그 다음에 옛니응, 여린 히읗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현대국어에서 자음에서 몇 가지만 보면 현대국어에서 그 지읒, 치읒, 쌍지읒 이렇게 얘네들은 경국의 음이에요. 경국의 음은 센 입천장 소리가 되겠죠? 소리예요. 그런데 이 15세기에는 이 지치 얘네들이 뭐였다? 치음이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다? 위치가 다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이거 혹시 입술, 치아 이렇게 자, 이거 혀, 아랫니 뭐 이렇게 할게요. 입술 소리는 부, 그 다음에 윗 잇몸 소리 드,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즈, 여린 입천장 그, 목구멍 흐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현대에서는 이 지읒이 경국의 음이어서 센 입천장 소리. 그런데 15세기는 여기서 뭐가 지읒이 여기 치음 여기에서 발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외음화 보면요, 우리 DT가 이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뭘로 발음된다? 지치로 발음이 되는 국외음화가 있었죠? 국외음화가 됐다는 것은 지치가 국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국어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만 15세기에는 국외음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두 번째, 어두자음군이 존재합니다. 자, 어두자음군은 뭐냐면 어두의 말의 머리에 자음의 군, 무리들이 존재한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어두자음군이 존재했는데 얘네들은 다 어떻게 했다? 어두자음군 각자 다 소리가 났다. 비읍계, 비읍시계 써있죠? 여기 보면요. 여기. 무듯 이렇게. 여기 초성의 어두의 우리 그 겹받침이 아니고 초성의 비읍과 디귿이 같이 쓰였어요. 그래서 얘네들 그 다음에 심지어 몇 개? 3개도 있어요. 무스데 이렇게 소리가 났을 것이다. 그래서 어두자음구는 각각의 소리가 났고 비읍계랑 비읍, 시옷계가 있다. 자, 이렇게 자음이 정리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한번 모음을 보실게요. 자, 모음은 모두 11자 이렇게 써있죠. 모음도 역시 무슨 원리? 아까 자음도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죠. 모음도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음은 어떤 상형의 원리? 자, 여기가 땅이고요. 여기가 해가 떴어요. 그래서 이 그 하늘의 모양을 본뜬 걸 뭐라고 한다? 하늘 천 아래하고요. 그 다음에 땅의 모양을 나타낸 게 지.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양. 이거 인, 사람 인자입니다. 천지인을 기본자로 하고요. 초출자는 아래아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제출자는 아래아가 2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가 붙으면 오가 되고요. 하나가 더 붙으면 요가 되고요. 여기다가 하나가 붙으면 아가 되고요. 하나가 더 붙으면 야가 되고 이런 식으로 초출자, 제출자 해가지고 모두 모음이 11자를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 현대국어의 10단 모음 체계를 혹시 외우고 있나요?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외웠죠? 10단 모음 한번 써볼게요. 어떤 사람은 세로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로로 쓰고 있는데 선생님 세로로 이에에 으어아 우오 위외 이렇게 됐죠? 자, 여기 이 10단 모음에서 뭐가 하나 빠졌어요? 우리 아래아가 하나 더 있죠. 15세기. 그리고 얘네들은 뭐였다? 15세기는 뭐였다? 이중모음이었다. 단모음이 아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제 뭐예요? 단모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15세기는 이중모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으, 어, 아, 우, 오, 아래아 이 7개가 단모음 7자입니다. 15세기는 써있죠? 에에, 뭐, 위외 얘네들 다 뭐였다? 이중모음이었다. 이렇게요. 이게 15세기는 7단 모음이에요. 17세기에는요 8단 모음이에요. 8단 모음에서는요 아래아가 사라지게 되고 뭐가 애가 단모음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 나갔었죠? 현재 와서는
10단 모음 이렇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전부 다가 다 단모음이 되겠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되게 지금 좀 처음 보거나 아니면 좀 지금 쓰고 있지 않은 것은 뭐예요? 아레아가 되겠죠. 아레아 한번 볼게요. 얘는 별표 아레아는 원래 아하고 어의 중간 발음이지만 그래서 발음 기호는 뭐 이렇게 쓰는데요. 얘는 그냥 편의상 아로 앞으로 읽도록 할게요. 아레아는 16세기부터 점점 사라지고 결국 18세기도 바뀌게 돼요. 16세기 두 번째 음절에서는 으로 바뀌고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돼요. 18세기에는 첫 번째 음절에서 아로 바뀌게 돼요. 밑에 예를 한번 볼게요. 가자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이 두 번째 음절이 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얘가 몇 세기? 16세기예요. 16세기 얘도 사라지니까 얘도 음가가 없는 이응. 반치음 이응으로 오고 아래아는 어떻게 해요? 여기 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18세기에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음절 이 아래아가 뭘로 바뀐다? 이 아로 바뀌게 된다. 자, 여기서는 18세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레아는 두 번에 거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16세기에는 둘째 음절에서 으, 18세기에는 첫째 음절에서 아로 변한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모음조화 볼게요. 모음조화. 모음조화는 뭐냐면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15세기에는 그러니까 매우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아주 잘 지켜지다가 16세기, 17세기, 18세기 거치면서 모음자가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건 무엇 때문이냐면 거의 아레아 때문이에요. 아레아가 16세기 그 다음에 18세기를 거쳐서 사라지는 바람에 모음조화가 좀 깨지게 돼요. 그러면 어떤 게 양성모음이고 어떤 게 음성모음인지 볼게요. 일단 뭐가 양성모음이에요? 양성모음은 좀 작고 가벼운 소리가 되겠죠. 오, 아 이런 식으로. 음성 모음은 좀 크고 무거운 소리를 음성 모음이라고 해요. 자, 깡총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깡총 그럼 어떻게 돼요? 까, 아, 초, 오 해서 뭐가요? 둘 다 양성 모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깡충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까, 아, 우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양성인데 얘는 음성 모음이 맞네요. 그 다음에 껑충 좀 크고 좀 무거운 느낌 드나요? 어하고 우가 됐어요. 둘 다 뭐예요? 음성 모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15세기에는 이렇게 깡총이라든지 껑충이라든지 양성 모음 끼리끼리 만나고 음성 모음 끼리끼리 잘 만나서 규칙적으로 잘 지켜졌지만 아레아의 실종으로 이렇게 양성과 모음이 잘 안 지켜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15세기 양성 모음은 한번 볼게요. 양성 모음은 아레아, 그 다음에 오아, 음성 모음은 으, 어, 우 이렇게요. 그럼 이가 문제인데 이는 중성 모음으로 봤어요. 얘는요. 뒤에 그러면 이가 왔을 때는 뒤에 양성 모음이 와요, 음성 모음이 와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양성 모음이 올 때도 있고요, 또는 음성 모음이 올 때도 있었다. 여기저기 붙어 다닌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음운이었는데요. 우리는 분절 음운과 비분절의 음운의 의미를 알고 있죠. 분절 음운은 떼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음과 모음 같은 것이고 떼어낼 수 없는 성조라는 게 있어요. 얘는 비분절 음운이 되겠지요. 성조라는 건 뭐냐면요. 15세기에 소리의 고저를 이용해서 단어의 어떤 의미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세기에 소리의 고저가 있었구나. 그럼 어떻게 표시를 했냐? 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죠. 어떤 사람은요, 뭐 직사각형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자, 낮은 소리 얘를 뭐라고요? 평성 이렇게 하고요.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상성. 자, 평성은요 점이 없어요.
상성은요, 점이 2개예요. 그 다음에 높은 소리 뭐예요? 거성이죠. 거성은 점이 1개예요. 그래서 평성, 상성, 거성으로 성조를 통해서 소리의 고적,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단어의 뜻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자, 방점은요 어디다 찍었냐면 글자 왼쪽에 찍었어요. 나나, 이 나나, 아무것도 안 쓰니 이 나는 전부 다 뭐가요? 의미가 달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점 하나 찍어 있는 것은 거성이니까 나, 얘는 나, 얘는 나 이렇게 소리의 고조를 통한 단어의 뜻을 구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입성은 뭐냐 그러면 입성은 성조는 아닙니다. 성조는 아니고 받침의 어떤 글자의 어떤 단어의 받침에 그드부스로 끝나는 것을 입성이라 하고요. 이 입성은 빨리 끝나는 소리, 빨리 닫아라 이거예요. 빨리 끝 닫는 소리, 이것을 입성이라 했어요. 점의 수는요 관련이 없어요. 없는 것도 있고 1개 있는 것도 있고 2개 있는 것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세국어의 의문을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